이 영상은 파주 전원주택 한 채로 노후를 지키려 했던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평생 모은 노후자금 4억 원을 집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할 거라 믿었던 선택이었죠. 하지만 1년 뒤 이 집의 시세는 4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리비와 난방비는 계속 나갔고 생활비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연금은 앞당겨 받았고 현금은 바닥이 났습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됐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믿었던 선택이 노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부부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금도 같은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남기는 기록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선택이 위험했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이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통보서를 받은 날 회사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서류는 많지 않았고 개인 물품도 대부분 집으로 옮긴 상태였어요. 인사팀에서 전달받은 퇴직금 명세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퇴직금은 2억 6천만 원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내는 저녁 준비를 멈추고 서류를 함께 들여다봤어요. 퇴직금 외에 개인연금 적립액이 9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 92만 원으로 계산돼 있었습니다. 부부는 메모지에 숫자를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도 확인했습니다. 중개앱 기준으로 4억 3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아파트를 팔면 세금과 이사 비용을 제외하고 약 4억 원 정도가 남는 계산이 나왔어요. 부부의 총 자산은 아파트 포함 약 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었죠. 아내는 노후 생활비를 월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병원비를 모두 합산했습니다. 월 최소 생활비는 22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부부는 매달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퇴직금 수령 계좌와 연금 상품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PB 상담사는 예금과 채권 위주로 자산을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 수익률은 3% 내외로 설명됐습니다. 그 수익으로는 생활비 보전이 어렵다는 계산이 바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상담이 끝난 뒤 메모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대신 수익도 낮았습니다. 아내는 생활비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숫자 앞에서 말이 줄어들었어요. 계산은 냉정했고 여유는 많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다른 선택지를 떠올렸습니다. 집 한 채라도 확실히 갖고 있으면 마음이 덜 불안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원 접근성과 대중교통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는 출퇴근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생활 반경이 줄어들면 외곽도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노트 한 권을 새로 꺼냈습니다. 노트 첫 장에 노후 계획이라고 적었습니다.
주거 형태, 생활비, 의료비 항목을 나눴습니다. 주거 항목 아래에 자가주택이라는 문장이 적혔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어디까지 이동 가능한가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부부는 답을 바로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보 지역을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부터 노후 자금은 주거 선택과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노트에 적어둔 후보 지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 위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 지역 가운데 파주라는 이름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가 많다는 설명이 반복됐죠. 남편은 인터넷 검색으로 파주 전원주택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사진 속 집들은 모두 넓은 마당과 단독 구조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병원과 마트 위치를 지도에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면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직접 가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중개사무소와 연락을 잡았습니다. 중개인은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전화로 간단한 자산 규모와 희망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중개인은 예산 4억 원이면 선택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주말 오전 부부는 파주로 향했습니다.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자 주변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대신 낮은 건물과 논밭이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전원주택 단지는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단지 입구에는 미분양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최근 거래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거주 중인 집과 비어 있는 집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량이 드나드는 횟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집 안 구조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방은 3개였고 거실과 주방이 넓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남편은 관리가 쉽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잡초 관리 비용을 떠올렸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조용하고 공기가 좋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중개인은 이웃 간 간섭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반대로 사람이 적다는 점을 기록했습니다. 주변 소음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개인은 차량 기준으로 병원과 마트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모두 15분에서 20분 거리라고 했습니다. 도보 이동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부부는 차량 이동을 전제로 이해했습니다. 관리비와 유지 비용도 안내받았습니다. 단지 전체 관리비는 월 18만 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개별 난방비와 수리비는 별도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중개인은 평균적인 비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인 연간 총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단지를 한 바퀴 더 돌아봤습니다. 몇몇 집에는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공실 비율을 눈으로 세어봤습니다. 남편은 단독주택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부는 추가 비교 없이 이 매물을 기준으로 검토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부는 파주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집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진과 메모를 번갈아 보며 다른 지역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파주 매물보다 조건이 나은 곳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격 대비 면적과 단독 구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아내는 이동거리와 생활 편의성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부부는 기존 아파트 매각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내놓자 한 달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매각가는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양도세와 중개 수수료를 제하고 실제 수령 금액은 약 4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매각으로 현금 유동성이 확보됐습니다. 파주 전원주택 계약 일정이 잡혔습니다. 매매가는 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잔금일은 한 달 뒤로 정해졌습니다. 부부는 잔금 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금 2억 6천만 원이 잔금 계좌로 이동됐습니다. 개인연금 일시금 9천만 원도 함께 인출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대출은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분 구조와 소유권 이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부는 서류에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중개인은 관리업체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단지 관리비와 공동시설 관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부부는 세부 내역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잔금일에 맞춰 모든 비용을 정산했습니다. 계좌 잔액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사 일정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포장이사 비용으로 38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가전 일부는 새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와 보일러 점검 비용도 추가됐습니다. 예상 외 지출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남은 현금을 계산했습니다. 이사와 초기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비상금이 너무 적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집 한 채가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현금 부족에 대한 불안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잔금이 처리된 날 부부는 새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고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마당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아내는 주방과 방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부부의 노후 자금은 한 채의 집에 모두 묶이게 됐습니다. 이사를 마친 첫 주는 정리로 바빴습니다. 박스가 거실에 쌓였고 가구 배치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주방부터 정리했고 남편은 보일러와 전기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새 집이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생활이 자리를 잡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죠. 첫 번째 이상은 관리비 고지서였습니다. 월 관리비는 안내받았던 18만 원보다 많은 27만 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공동시설 유지비와 추가 청소 비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단지 내 공실이 늘어 비용 분담이 줄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관리업체에 문의했지만 금액 조정은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가스가 아닌 개별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한 달 난방비가 48만 원을 넘겼습니다. 아내는 이전 아파트에서 쓰던 비용과 비교했습니다.
2배 이상이었습니다. 눈이 내린 뒤 마당 배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물이 한쪽으로 고였습니다. 며칠 지나도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배수로 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외부 시공 비용으로 62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관리업체는 공동공사가 아니라 개별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집 구조상 방치하면 기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사비는 자녀 현금에서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비상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편의 문제도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로 20분 거리의 대형마트가 유일한 선택지가 됐습니다. 아내는 장을 보기 위해 이동 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기름값 지출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병원 문제도 현실이 됐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이전에 다니던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왕복 이동 시간은 3시간이 넘었습니다. 진료를 한 번 받고 나면 하루가 소모됐습니다. 아내는 일정 관리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웃과의 접촉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몇몇 집은 장기간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단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해가 지면 외출을 꺼리게 됐습니다. 남편은 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월 수령액은 줄어들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연금 일부를 선인출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노후 자금 계획은 이 시점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가계부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주거비 항목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 있었습니다. 전원주택은 비용을 줄여줄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유지할수록 지출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전원 생활의 현실은 계산보다 빠르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원주택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가계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월 고정 지출은 평균 290만 원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이 계속 쌓이고 있었죠.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동안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늦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매각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존 중개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한 번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은 늦게 왔습니다. 중개인은 현재 시장이 좋지 않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매각 전략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다른 부동산 중개사무소 2곳을 추가로 방문했습니다. 각각 다른 중개인이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공통된 반응은 거래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의 전화 자체가 드물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사들은 최근 실거래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단지 4주택 한 채가 반년 넘게 팔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급매로 내놓은 집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수요가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부부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매각 희망가는 처음에 3억 5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중개사들은 그 가격으로는 문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근 지역 전원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지연되면서 관심이 줄어든 영향이었습니다. 부부는 가격을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 희망가는 3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체에 매물 안내문이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같은 번호표가 여러 집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관리비와 세금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이어졌습니다. 연간 보유세는 약 240만 원이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동안 비용만 쌓여갔습니다. 아내는 통장 잔액을 자주 확인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매각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급매를 고민했습니다. 아내는 손실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주거 이전 계획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됐습니다. 부부의 일상은 매각 여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매각 시도는 시작됐지만 결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세 번째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인근에서 오래 영업한 곳이었습니다. 중개인은 최근 거래 자료부터 꺼냈습니다. 자료에는 실제 계약된 금액만 정리돼 있었습니다. 부부는 숫자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같은 면적의 주택이 6개월 전 7천만 원에 계약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작은 집은 5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현재 시장에서 현실적인 가격을 설명했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나려면 4천만 원 선까지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남편은 처음 매입가인 4억 원을 떠올렸습니다. 차액은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중개인은 손실 규모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기다리면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부부 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내는 왜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졌는지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파주 외곽 전원주택 시장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개발 예정이던 도로 확장 계획이 취소된 점을 짚었습니다. 인구 유입이 줄면서 수요가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계약 당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금융기관 담보대출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지 지분 구조와 감정가 문제로 담보 설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버티는 방법도 막혀 있었습니다. 부부는 선택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급매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아내는 최소 생활비를 계산했습니다. 남은 현금은 6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연금 외 추가 수입원은 없었습니다. 집을 팔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개인은 급매를 내놓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수자 대부분이 투자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세나 월세 수요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임대 전환도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서로 계산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 등기 서류, 관리비 고지서가 한데 놓였습니다. 아내는 서류 위에 숫자를 다시 적었습니다. 4억 원과 4천만 원이라는 두 숫자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이날 이후 부부는 집값 이야기를 피하지 않게 됐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결론도 받아들였습니다. 시세 붕괴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집을 내놓은 상태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매 가격인 4천만 원으로 매물은 등록돼 있었어요. 문의 전화는 한 달에 한두 통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위치만 확인하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생활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장을 보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냉장고에 채워두던 식재료도 최소한으로 바꿨습니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늘 바닥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단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파주 인근 물류센터와 공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통편이 맞지 않아 몇 곳은 포기했습니다. 나이에 대한 제한도 분명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하루 단위 일용직을 선택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왕복 이동 시간만 4시간이 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일당은 9만 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매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지역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생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담 직원은 자산과 소득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현실이 더 복잡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복지센터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상담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자산 구조가 주택 중심이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집을 가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이 문제가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담 기록은 사례 자료로 분류됐습니다. 자녀에게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선택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자녀 역시 대출과 생활비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이웃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야간에 불이 켜진 집이 줄어들었습니다. 관리업체는 인력 축소 공지를 붙였습니다. 공동시설 점검 주기도 길어졌습니다. 집 주변 관리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택배는 주 2회만 들어왔습니다. 우편물 분실 사례도 생겼습니다. 아내는 직접 우체국을 찾는 일이 늘었습니다. 작은 불편이 쌓여 하루 일과가 길어졌습니다. 생활 반경은 점점 집 안으로만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가계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남은 현금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 수령일만 기다리는 생활이 됐습니다. 집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전원주택은 노후의 터전이 아니라 삶을 묶어두는 공간이 됐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아침 가계부와 서류를 함께 꺼냈습니다. 집을 산 날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관리비 고지서가 날짜 순으로 놓였습니다. 아내는 금액 옆에 발생 이유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빠진 항목이 없는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처음 전원주택을 알아보던 시점부터 선택 과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왜 파주를 선택했는지, 왜 대출을 받지 않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하지 않았던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통, 의료, 공실 비율이 빠져 있었습니다. 부부는 노트를 맞바꿔 읽었습니다. 서로의 기록에는 감정 표현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선택과 결과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숫자가 말해주는 흐름이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다시 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상담이 아니라 사례 정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상담 직원은 기록을 차분히 읽었습니다. 노후 주거 선택 사례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상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습니다. 이미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료는 항목별로 정리됐습니다. 매입 금액 4억 원, 현재 시세 4천만 원이 명확히 기록됐습니다. 연간 유지비, 관리비, 난방비도 빠짐없이 포함됐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연금 선인출을 한 시점도 정리됐습니다. 모든 내용은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 선택 시 확인 항목이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교통, 의료, 유동성, 매각 가능성 항목이 강조됐습니다. 부부의 사례는 여러 상담에 참고 자료로 쓰였습니다. 같은 연령대 상담자들이 질문을 남겼습니다. 집은 여전히 매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금매 가격은 변함없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문의는 간간히 왔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가격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유지가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아내는 노트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기록을 함께 보관했습니다. 이 선택이 실패였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남긴 결정만큼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고백은 끝이 아니라 경고로 남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겪은 극단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퇴직 후 집 한 채로 노후를 지키려 했던 아주 평범한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원주택이라는 말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이동 의료 유동성이라는 현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집값은 내려갈 수 있지만 생활은 멈춰주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은 언젠가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써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죠. 이 부부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 기록은 남길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계산해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노후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준비는 아주 냉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남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